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텍스트 중에서 독일 바로크 서정시와 멜랑콜리 1이 1하고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1입니다. 그래서 근대 초기에 우리가 멜랑콜리 보통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때 멜랑콜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멜랑콜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7세기에 독일 바로크 서정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때는 이렇게 기침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수업을 찍으려고 말을 하면 기침이 나와요. 여러분한테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은 안드레아스 치어닝과 야콥 발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바로크 시에서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은 다음에 이제 텍스트 2에 나오는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로크 시 초기에는 이 안드레아스 치어닝과 야콥 발데 시가 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시인을 중심으로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바로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음? 이 이제 독일의 바로크는 어 물론 이제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조 중에 하나지만 그, 그 바로크라는 용어가 또 어디에서 유행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찾았다가 이제 지금 없어서 바로크 일단 애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크라는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 바로크가 어원적으로는 이탈리아어, 프랑스, 독일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에서 이제 바로크인데 서양 예술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고 또 예술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고전주의 앞에 우리가 있는 사조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어원적으로 일그러진 진주, 뭐 찌그러진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뭐 일그러진 진주, 혹은 뭐 반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유래했다, 뭐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뭐 설은 또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일그러졌다, 우리가 왜곡되었다, 일그러졌다 이 말은 예? 좀 불협화음으로 비정상적인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바로크가 사실은 다양한 예술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회화든 건축이든 뭐 음악이든 이 바로크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중에서 바로크 시대 때의 음악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텍스트를 보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이 바로크 음악을 조금씩 들려주겠어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다 들어본 곡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에 아마 들어가는 그런 곡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바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크 음악의 대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크를 이렇게 뭐 해화, 조각, 음악, 문학, 연극, 건축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사실은 어, 퍼져 있는데 이 양식으로 따지면 로코코 양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흐름입니다. 예술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크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시니까 시는 아무래도 문학에 들어가죠. 문학에서 이제 바로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로 바로크의 어원에 대해서 조금 알았고 어,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이제 뭐 텍스트로 잠깐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전에 안드레아스 치어닝이 멜랑콜리가 스스로 말한다라는 제목의 이제 시에서 한 구절을 떼왔는데 잠깐 볼까요?
오늘 난 한 친구의 환희에 날 맡기려 하지만 내일이면 오 고통이여 또다시 옛기에 빠져들고 말 거야. 역시 우리 이 텍스트의 주제이기도 한 멜랑콜리와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문구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로크는 시기적으로 보면 17세기입니다. 연도로 하면 1600년대겠죠. 이 17세기 바로크 문학에서 이런 멜랑콜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이제 중심에 이제 독일 바로크 서정시를 중심에 놓고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독일 바로크 시에서 이 멜랑콜리가 지니는 어떤 복합적인 성격, 뭐 공통점도 있고 또 조금 이질적인 면도 있고 뭐 이렇게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텍스트에서는 좀 폭넓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 멜랑콜리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를 우선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17세기 유럽 문학과 멜랑콜리와의 어떤 연관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멜랑콜리를 주제로 해서 다룬 독일의 서정시. 오늘 이제 텍스트 1에서는 이 두 사람 안드레아스 치어닝과 그 다음에 야콥 발데의 작품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2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의 시들을 살펴볼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독일의 그 당시 3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멜랑콜리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그리피우스 시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멜랑콜리 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더군다나 30년 전쟁이니까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국토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주변에 지인들도 죽고 또 굶주리고, 전쟁 때는 아무래도 뭐 굶주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질병도 퍼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발을 디디고 사는 그 세상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세상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죠? 마음도 항상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죽음을 동경하고 뭐 이런 시기가 전쟁이 일어난 시기, 혹은 전쟁이 일어난 직후, 전쟁이 설사 끝났다 하더라도 전쟁 이후의 그 참상, 그런 거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멜랑콜리한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고,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아유 기침이 자꾸 나오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얼마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6세로 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 어머니가 이제 83세인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통해서 옛날 전쟁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경험한 것처럼, 비록 간접적이지만 어느 정도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때 어쨌든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다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멜랑콜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 속에 우울한 어떤 멜랑콜리한 어떤 감정과 또 이 작가, 시인과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문학에서 개인이 어떤 자신만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경험한 내용이 표현되는 감성,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기 이전 시기에 그 작가의 의식이 그 작품 속에, 혹은 시면은 이 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우리가 또 한번 의미해 보고, 그렇죠?
독일의 바로크 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멜랑콜리하거나 혹은 그런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 문학적 전통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익숙한 이미지나 어떤 비유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바로크 시인이 멜랑콜리 혹은 어떤 슬픈 비애의 감정을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통에 의해서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어떤 전통과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아까 말했다시피 30년 전쟁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시대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한 문학 작품이나 이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우선 아까 서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에서 나타났듯이 멜랑콜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 용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학적 이해죠. 여기를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 멜랑콜리는 네 종류의 체액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나 광담접, 흑담접, 점액 이런 이제 우리 몸속의 체액인데 이 중에서 멜랑콜리는 흑담접, 흑담접과 연관성이 있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의학적으로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의학적 시각에서 이제 이 멜랑콜리는 그러니까 이 선천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체질인데 좀 하고 건조한 성질이 흑담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담즙이 다른 체액보다 좀 더 비율이 높고 좀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생긴 이제 일종의 기질인데 이 흑담즙의 양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체액보다 많거나 또 비정상적인 어떤 열 때문에 정상적인 체액이 타고 그래서 생긴 질병이 멜랑콜리다. 의학적으로는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멜랑콜리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제 대체로 보면 몸이 좀 빼빼 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빛이 좀 창백하고 노란빛, 네? 또 성격적으로 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걸음도 조금 느린 편이고 머리를 땅 쪽을 향하고 표정도 좀 엄숙한 표정이고 말수도 좀 적은 편이고 혼자 있는 거죠. 멜랑콜리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고독 속에 잠겨 있는 거죠. 멜랑콜리시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고독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어떤 의학적 개념이 이제 멜랑콜리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멜랑콜리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질병인데 이 원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흑담즙이 이제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런 체질상으로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뭐 요인을 만약에 꼽는다면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날씨는 이제 여러분 이제 독일이나 뭐 유럽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일이나 또 북유럽도 조금 그렇고 특히 독일 날씨가 어때요? 1년 중에 일조량이 3달밖에 안 되잖아요. 햇빛이 비치는 화창한 날씨가 3달 정도밖에 우리 1년이 12달인데 그죠? 그럼 나머지 9달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날씨가 많아요. 이런 흐리고 비 오는 이런 날씨는 아무래도 기분이 우리가 좀 유쾌하고 기분이 맑진 않죠. 독일에서 왜 철학이 여러 번 발달했냐고 그런 말을 할 때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기후하고 독일은 이제 클리마가 기후 아닙니까?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답니다. 네? 기후가 독일이 이렇게 흐리고 비 오거나 이런 날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뭐 촛불에 의지하거나 촛불도 뭐 좀 부족했던 아주 예전에는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 야외 활동 잘 못하잖아요. 실내에 주로 있죠. 그럼 실내에서 뭐 촛불 켜놔놓고 뭐 하겠어요.
책을 보든지 자든지 사색에 잠기든지 명상이나 사색에 잠기든지 그게 다 철학이 발달한 원인이 기후하고도 관계가 있다 말이에요. 물론 국민성 자체가 음, 독일인들이 명상과 사색을 즐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클리마, 기후하고 이제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멜랑콜리가 수면 부족하고도 혹은 너무 많이 자는 거, 이것도 관계가 있다. 또 너무 게을러도 그렇고 너무 과로해도 그렇고 뭐든지 지나치면 좋은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너무 몰두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멜랑콜리한 어떤 체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병에 걸린 자들의 증상은 좀 대체로 의기소침하고 불면증 환자가 많고 좀 애매한 것에 대해 너무 몰두하고 그게 이제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불면증하고도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데도 자꾸 거기에 매달리고 너무 몰두하고 약간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죠? 그리고 어떤 공상이나 이런 데 가지고 의심이나 절망감, 애통함, 고독한 감정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멜랑콜리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 중에 하나랍니다. 그럼 동조합니까? 제 이름이 동조지만 예. 저도 사실은 좀 불면증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옛날 원래는 불면증이 없었는데 대학원 때부터 좀 그때부터 늦게까지 뭐 많이 자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질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도 오고 좀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면 또 불면증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수업 중이라서 나중에 뭐 중요한 전화면은 또 문자가 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멜랑콜리한 증상도 우리가 대충 알아봤는데, 이제 인문주의자이자 철학자인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사람이 자기 저서 삶에 관한 세 권의 책이라는 저서에서 이 멜랑콜리와 또 지적이고 창조적 활동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강조했던 유사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을 인문주의 정신 속에서 다시 활성화시킨 사람이 방금 말했던 마르실리오 피치노입니다. 우리 요 텍스트에서도 지금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마르실리오 피치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학문과 관련해서 이 멜랑콜리 하거나 또 연구하는 게 다 이게 연관성이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멜랑콜리와 어떤 천재적인 통찰 이런 거를 같이 연관시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자기 생각이지만 정상적인 흑담접이 좀 더 따뜻한 책들 예를 들어서 피라든지 황당접하고 적절하게 섞이면은 이 멜랑콜리한 사람은 사물의 본성과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지혜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멜랑콜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학자들 중에서 많다든지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좀 그런 연관성을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 피츠노가 또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멜랑콜리와 여기 나오는 세턴입니다. 세턴. 세턴의 결합을 개인의 뿌리를 둔 인문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세계화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턴은 사실은 우리가 용어적으로 따지면 토성에 해당되거든요. 번역을 하면은 로마의 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턴으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게 행성과 이 기질과 행성을 연결짓는 전통은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옛날에 9세기 때 아랍의 작가들에 의해서도 이제 많이 이런 연결이 이어졌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에 철학자이자 점성술가인 아부 마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흑담즙이 검은색을 띠고 좀 땅과 상하면서 차고 건조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검은색을 띠고 있는 이 세턴도 좀 연관성이 있다. 차고 건조한 성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로 화성은 적담즙하고 좀 연관성이 있고, 목성은 기하고 연관성이 있고, 다른 점액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에게 이 세턴이냐는 토성이죠. 좀 무거우면서도 차갑고 건조한 어떤 특성을 지닌 이제 행성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영혼과 사고 능력, 뭐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런 게 대학에서는 뭐 예전부터 이제 이게 그 행성하고 어쨌든 이런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을 이런 동물적인 뭐 본능에 치우친 동물적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행복하게 혹은 비참하게 할 수도 있는 게 이런 행성적인 특징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 사람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턴의 호성의 특성, 그죠? 좀 무겁고 차가운 건조한 성향, 또 고귀한 이성과 영혼의 수, 이런 게 다 멜랑콜리아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피치노가 이런 어떤 행성과의 어떤 영향성을 최초로 이제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17세기 유럽 문학과 멜랑콜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멜랑콜리 개념은 중세 후기 이후에 이제 문학 속에서 이제 조금 변화를 겪습니다. 좀 더 확장됩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 변화가 멜랑콜리라는 단어가 그 이탈리아의 그 당시 보카치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한 또 뭐 프랑스의 뭐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작품에 이제 수용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관찰의 대상이었던 이 멜랑콜리가 이제 문학 영역에서도 표현이 되면서 조금 변화합니다. 작가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멜랑콜리를 작가들이 자의식하고 자기 자신 작가의 의식하고 연결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비애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서서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작가와 예술가들 중에서 멜랑콜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영향이 컸고, 그래서 이 개념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감성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띠게 되는데, 이 멜랑콜리가 작가의 자의식이 성장하면서 우울한 감정과 뒤섞이면서 감성화된 게 이제 문학 작품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멜랑콜리, 문학 속의 멜랑콜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의 문학과 멜랑콜리를 연관해서 보면 영국에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영국도 보면 날씨가 독일 못지않게, 그죠? 흐리고 안개 끼거나 이런 날이 많죠. 그래서 영국에 이제 유명한 작가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생각나죠? 셰익스피어 3대 비극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존 밀턴의 사색하는 사람,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햄릿에서 보면 덴마크 왕자 햄릿이 이 멜랑콜리와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햄릿이 입은
의복도 검은 의복죠. 그 다음에 이 햄릿의 어떤 침울함, 또 분노하는 성격,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죠. 심적으로. 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냉소적이고, 너무 깊이 사고한다든지, 지나치게 숙고하고, 이런 게 전부 그 당시 멜랑콜리에 대한 관념과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햄릿 작품을 본 사람 알겠지만 유령의 등장이 이 햄릿의 허약함과 멜랑콜리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나오죠. 몸이 네가 너무 허약해져 있으니까 지금 붓끝이 보이는 거다. 유령 같은 게 보이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악마가 멜랑콜리에 빠진 자를 파멸시킨다는 그 당시의 어떤 통념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어떤 이상한 행동의 원인이 멜랑콜리에 있다고 또 본다든지, 그래서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런 게 그 당시 기분 전환의 한 방편인 여행이 이 멜랑콜리, 우울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한 처방이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햄릿이 그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질병인 멜랑콜리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작품의 의미가 모두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 햄릿의 멜랑콜리는 자기 아버지가 비살당하는 것하고 또 어머니가 부정한 결혼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된 게 햄릿의 우울한 그 멜랑콜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정에 자기가 있는 궁정의 정치적인 어떤 음모에 의해 왕권의 어떤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햄릿의 멜랑콜리죠. 그래서 햄릿의 멜랑콜리는 이 궁정이라는 장소를 수단으로 해서 그 당시의 역사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장소에서 햄릿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죠. 그리고 자기도 예견하지 못한 이 운명 속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멜랑콜리는 정말 그 고통으로 가득한 삶에 대해 자기가 통찰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또 그 당시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턴의 작품에서 그 사색하는 사람에서도 멜랑콜리를 수준 높은 문학적 어떤 표현으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멜랑콜리가 문학 작품에서 표현되면서 이렇게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감성하고 우울한 감성하고 뒤섞이면서 많은 다양한 어떤 의미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연관성을 조금 보면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멜랑콜리를 좀 찬양하는 시적 화자 혹은 우리가 시적 자라고 합시다. 1인칭 화자죠. 그죠? 나에 해당되는 이 시적 화자의 나는 멜랑콜리가 주는 기쁨을 이런 우울한 멜랑콜리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밀턴의 사색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 시적 화자는 숲을 산책하고 또 어떤 높은 쓸쓸한 탑에서 밤새도록 플라톤의 영혼을 한다든지 책을 탐독한다든지 이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비극과 구슬픈 사랑의 노래를 또 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학문과 예술에 대한 이 1인칭 화자의 애정이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으로 상승해가 그 사람이 이런 학구적 분위기의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겨서 예배 중에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라든지 찬송가에 압도되고 황홀감에 휩싸이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원어가 직접 여기 나와 있는데 원어를 여기서 이제 지금 영어로 이제 영국 작품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미로움이 내 귀로 흘러들어 나를 황홀 속에 녹아들게 하고 내 눈앞에 모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성한 예배 시간 분명한 찬송 들릴 때 밑에 자리 잡은 성가대의 힘찬 목소리에 맞추어 궁금소리 드높게 울리게 하라. 네? 네. 작품에서 이제 직접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멜랑콜리라는 어떤 기쁨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이 이니징 화자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년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가 머무르고 싶은 거처하고 싶은 장소는 평화로운 은둔처 혹은 이끼가 낀 암자 여기 나오죠. 그 모시셀 그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자연 속에 파묻혀 이제 문학을 연구하고 또 약초를 연구하고 또 노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예언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여기서는 뭐 예언의 선율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죠. 인생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가진 노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멜랑콜리가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또 보여줍니다. 가로 안에 나와 있지만 가장 음악적인 것, 가장 멜랑콜리한 이렇게 돼 있죠. 이 음악하고 멜랑콜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경험과 또 예언의 신비와 이 음악이 모두 결합하는 것은 이 밀턴의 멜랑콜리한 이상의 최종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턴의 시에서 시적 화자인 이 나의 멜랑콜리에 대한 찬미가 아까 앞서 나왔던 그 피치노의 주장 있죠. 피치노의 어떤 전통에 충실한 그런 측면이 있고 동시에 작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 좀 많이 고양된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멜랑콜리와 관련해서 우울이 풍자나 해악하고도 연관이 있는 희극적 세계하고도 또 결합하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스페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응?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어봤는데 요즘 여러분들 솔직히 책을 많이 안 보죠. 그렇죠? 돈키호테 하면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또 작품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뭐 영화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막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 작품에서 보면 이 멜랑콜리가 어떨 때는 좀 미친 것처럼 광기나 망상을 배경으로 하고 또 어떨 때는 환멸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키호테는 기사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기사 소설이라고도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돈키호테의 광기, 응? 광기라는 것이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허구인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작품을 읽다 보면. 어?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 광기에 사로잡힌 일종의 미친 사람, 막 광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돈키호테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상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어? 혹은 또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자기가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차를 큰 괴물로 인식한다든지 자기가 새로운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물의 어떤 원래의 어떤 성격, 사물의 어떤 동일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돈키호테는 또 둘시네아라는 비존재로서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 여자를 연모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여자는 아니죠. 자기가 이제 그냥 만들어낸 존재예요. 돈키호테는 현실을 어쨌든 벗어나가지고 상상의 세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스페인의 바로크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기라는 게 전통적으로 볼 때 이 멜랑콜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흑우가 현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흑우로서 현실을 창조하는 게 돈키호테니까. 이 광기죠. 이게 멜랑콜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돈키호테의 멜랑콜리는 이 작품의 희극성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에게 절실하게 이 멜랑콜리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웃고 붕자하는 그런 내용에 좀 더 다가서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작품 2부에서 보면 환멸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멜랑콜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돈키호테는 공작 부부의 장난의 대상으로 이제 전락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는 정말 불쌍한 존재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 돈키호테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부하가 있죠. 산초라고 있습니다. 이 산초가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섬을 통치하려고 떠나는데, 그러자 이제 산초가 떠나니까 혼자 남게 된 돈키호테는 좀 우울해지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얀 달의 기사와 대결해가지고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패한 후에 이 돈키호테의 우울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생각에 잠겨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몰골이 되는데 불쌍한 몰골의 기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그런 몰골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의 의지와 광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사의 세계가 결국은 자기 기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네? 여태까지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게 전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울증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쳐서 살고 정신이 들어서 죽은 돈키호테죠. 자기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오히려 생동적으로 살아있을 때고, 제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 돈키호테 아닙니까? 그죠? 이런 돈키호테를 우리가 그 시대착오적인 삶을 산 미치광이로 볼 수만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과 허구를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 또 인간은 자신이 만든 현실, 즉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고 허상인데, 자기가 만든 현실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현실을 이제 진짜 현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환멸을 느끼죠. 이 환멸 속에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이 광기가 문학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 세계가 결국은 불확실성의 어떤 놀이가 혹은 유희가 펼쳐지는 그런 무대다. 그렇게 볼 때 이 고상하고 초개인적인 이상을 지닌 어떤 영웅의 모험도 이제 더 이상 진지한 양식 속에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형성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패러독스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의 희극성은 그 자체로 돈키호테의 의미 있는 이 모험을 결국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좀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꿈을 꾸고 문과 무, 그죠? 문과 무가 서로 결합하는 그런 르네상스의 어떤 이상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성과 언변을 갖춘 교양인이기도 합니다. 광인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돈키호테가 이제 현실을 깨닫고 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한 인간이
좌절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시대의 변화와 위기에 따라 스페인 인문주의가 결국은 좌절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도 이제 비평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독일시에 들어가기 전에 영국의 작품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또 밀턴의 작품, 그 다음에 그 세르반테스의 또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작품에서의 이제 멜랑콜리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 당시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멜랑콜리는 그 당시 어떤 위기 상황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그 당시 작가의 시대 의식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품 햄릿에 나오는 그 멜랑콜리한 분위기는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말기에 영국의 정치적인 혼란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이 잘 나갔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 당시의 문학이 담고 있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독일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30년 전쟁이 그로 인해서 독일이 황폐화되니까, 이런 30년 전쟁이라는 파국이 독일의 바로크 문학에서 이 역사와 멜랑콜리가 서로 연관성을 맺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2에서 배우겠지만 그리피우스의 작품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그런 슬픈 비애를 작품을 이제 이런 비애를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인간들의 삶, 인간사의 어떤 허무함, 덧없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30년 전쟁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17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인 그린멜스하우젠의 심플리치시무스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원 때도 배웠는데 굉장한 장편 소설입니다. 아주 깁니다. 어디냐면은 15쪽이니까 여기죠.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 그린멜스하우젠의 심플리치시무스의 모험이라는, 이 작품에서도 독일의 역사하고 멜랑콜리가 서로 굉장히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 작품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까지 또 다루면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안드레아스 츠하닝의 멜랑콜리가 스스로 말한다, 의인화된 멜랑콜리의 멜랑콜리,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17쪽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당시에 바로크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봄직한 클래식 음악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텍스트 너무 오래 보니까 좀 지루하죠? 한번 들어봅시다. 멜랑콜리한 느낌은 듭니까?
관계상 좋아하실 수 있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유튜브 링크입니다. 그 주소 들어갔는데, 여기 혹시 더 듣고 싶은 분은 바로 그 시대 음악 6곡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내용